불가능합니다. 18개월 안에 50만 명이 쓸 물을 사막 한복판에서 찾는다고요? 사우디 정부가 전 세계에 던진 네옴시티 프로젝트 공고를 보고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루에 20만 톤의 담수가 필요한 미래도시를 18개월 안에 완성하라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최고의 기술팀이 최첨단 장비를 들고 자신만만하게 도전했다가 사막에서 참혹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국의 작은 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죠. 하지만 18개월 후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체 사막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라 워커스입니다. 사우디아람코 해외사업부에서 15년간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담당해온 수석 엔지니어죠. MIT 토목공학 박사의 스탠포드 MBA까지 마친 후 중동의 거대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키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리야드 본사 42층 대회의실로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창밖으로는 사우디의 붉은 새벽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회의실 안에는 중동 전역의 최고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50만 명이 거주할 스마트시티, 하루 20만 톤의 담수 공급, 18개월 내 완성. 숫자들이 스크린에 뜨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정말. 제 옆에 앉은 독일 엔지니어 한스가 속삭였어요. 라스베이거스 전체 용량의 3배잖아.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개인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프로젝트 데이터를 띄우고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클릭할 때마다 숫자들이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12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중국 업체 담당자가 현지 사정을 우리가 더 잘 안다며 정밀 지질 조사를 생략했던 일말이죠. 결국 댐이 무너져 마을 전체가 침수되었고 그 책임을 일부나마 져야 했던 제가 승진해서 2년이나 밀렸었거든요.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해. 모니터를 응시하며 다짐했습니다. 검증된 과학적 방법만 사용하자. 3월 28일 베이징에서 온 중국 지질조사팀이 킹 압두라지즈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팀장인 왕 리밍 박사는 중국 최고의 지하수 전문가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공항 VIP 라운지에서 첫 만남을 가졌는데 왕 박사의 자신감이 대단했습니다. 워커스 박사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우리 팀에는 세계 최첨단 AI 기반 지하수 탐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테이블 위에 올려진 태블릿 화면에는 화려한 3D 그래픽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인공위성 17개와 실시간 연동되어 지하 500m까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인상적이네요. 저도 감탄했어요.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이었거든요. 현장으로 향하는 고급 버스 안에서 중국 팀원들의 전문성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12명 모두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죠. 대화도 전부 영어로, 그것도 기술적 용어들로만 이루어졌어요. 온도 편차 분석, 지질 층서 구조, 수음양 매핑. 정말 프로다운 모습이었어요. 네옴시티 예정지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압도되었습니다. 15m 높이의 대형 굴착기 세대가 사막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고 위성통신 안테나가 달린 컨테이너 5개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장비 투자만 12억 달러입니다. 왕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중국 팀의 일과표도 정확했어요. 오전 7시 정각 브리핑, 오전 8시 현장 작업 시작, 정오 30분 점심 영양바와 에너지 드링크, 오후 6시 데이터 정리. 마치 공장처럼 돌아가는 모습이었죠. 3주면 충분할 겁니다. 왕 박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4월 12일 오후 2시 47분 사막의 기온이 48도까지 치솟았을 때 그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진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중국의 대형 굴착기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지어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냉각 시스템이 터진 거예요. 긴급 정지. 모든 장비 정지. 왕 박사가 소리치며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막의 극한 환경을 견디지 못한 AI 분석 시스템들이 연쇄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했거든요. 컨테이너 안에서 삐삐삐하는 경보음이 계속 울렸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3주 동안의 성과였어요. 30개가 넘는 50m 깊이 구멍을 팠지만 나온 건 모래뿐이었거든요. GPS 좌표가 틀렸나? 왕 박사가 태블릿을 두드리며 중국어로 뭔가 중얼거렸어요. 4월 28일 결국 중국팀은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트럭들이 줄지어 장비를 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정말 착잡했어요. 15억 달러와 한 달의 시간이 사막 모래 속으로 사라진 거였죠. 그날 밤 저는 텐트에서 물만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래서는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 5월 3일 오전 본사에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온 제안서가 있어요. 비서가 이메일을 전달해줬는데 발신자는 지오테크라는 생소한 회사였어요.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직원 15명의 작은 회사더라고요. 이런 소규모 업체가 네옴시티를 솔직히 기대는 안 했지만 다른 대안도 없었어요. 5월 10일 오후 한국팀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8명이 전부였어요. 중국팀의 화려한 정장 차림과 달리 그들은 편안한 작업복 차림이었죠. 공항 로비에서 처음 본 김민수 팀장의 첫인상은 평범했어요. 키 172cm 정도의 중년 남성으로 특별할 게 없어 보였죠. 그런데 인사를 받을 때 깜짝 놀랐어요. 김 팀장이 명함을 건넬 때 두 손을 다 사용하더라고요. 오른손으로 명함을 주면서 왼손은 오른팔을 받치고 동시에 고개를 살짝 숙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오테크 김민수입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하지 않았지만 정중함이 느껴졌어요. 중국팀과 확연히 달랐던 건 장비였어요. 소형 드릴 2대, 휴대용 분석기 몇 개, 그리고 노트북 몇 대가 전부였거든요. 트럭 한 대에 다 들어갈 정도였죠. 이걸로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속으로 의심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현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한국팀을 관찰했는데 정말 독특했어요. 8명이 조용히 앉아서 각자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더라고요. 중국팀처럼 영어로 시끄럽게 토론하지도 않았고 그냥 묵묵했어요. 저들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물어볼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한국팀이 작업을 시작한 첫 3주는 정말 답답한 시간이었어요. 가장 눈에 띈 건 그들의 하루 시작 방식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 다른 팀들이 모두 잠들어 있을 때 한국팀은 이미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신기한 건 그들이 뜨거운 차를 마시고 있다는 거였어요. 47도 사막에서 뜨거운 차라니. 팀장님, 왜 뜨거운 걸 마세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김 팀장이 보온병 뚜껑을 돌리며 대답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면 오히려 더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할머니요? 정말 의외였어요. 과학자가 할머니 얘기를 하다니. 점심시간엔 더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한국 팀원들이 둥글게 앉아서 각자 가져온 반찬들을 테이블 가운데 펼쳐놓더라고요. 빨간 김치, 검은 김, 노란 단무지. 색깔부터 다채로웠어요. 김치 드셔보실래요? 한 팀원이 저에게 젓가락을 내밀었어요. 아, 그건. 냄새가 강해서 주저했는데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조금 호기심이 생겼어요. 작업 방식도 달랐어요. 무거운 드릴을 옮길 때 1, 2, 3가 아니라 하나, 둘, 셋 하면서 한국어로 구령을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어이구, 아이고 하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내고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성과였어요. 3주 동안 12개 지점을 조사했지만 물을 찾지 못했거든요. 김 팀장은 매일 저녁 작은 수첩에 뭔가를 열심히 적었어요. 한글이라는 신기한 글자로 말이죠. 동그라미와 네모가 섞인 듯한 그 글자들을 보며 궁금했어요. 저 글자로 뭘 쓰고 있는 걸까?
5월 말이 되자 한국팀 분위기도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평소보다 말이 없었거든요. 이대로 가면 중국팀 전철을 밟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5월 30일부터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 매일같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부사장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워커스 수석, 한국팀 성과는 어때요? 투자자들이 계속 문의하고 있어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제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조사요? 벌써 3주가 지났잖아요. 중국팀보다 더 오래 걸리고 있어요. 더 큰 타격은 언론 보도였어요. 아랍뉴스 헤드라인이 태블릿 화면에 떴습니다. 네옴시티 급수 시스템, 설계조차 못하고 있어. CNN에서도 사우디의 야심찬 네옴시티, 물 공급 문제로 좌초위기라는 기사를 냈더라고요. 현장 분위기는 더욱 침울했어요. 한국팀이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는데 평소 같으면 둘러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김 팀장이 작은 휴대용 버너에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물이 끓자 면을 넣고 스프를 뿌리고 그 위에 김치를 올리더라고요. 다른 팀원들도 각자 가져온 김이나 단무지를 조금씩 나눠 먹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BTS 덕분에 라면은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 김치까지 넣어서 먹는 거였구나. 신기하긴 했지만 그들의 침묵이 더 걱정스러웠어요. 6월 2일 저녁 김 팀장이 한국 본사와 화상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텐트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목소리가 커졌거든요. 물론 한국어라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톤으로 봐서는 어려운 상황을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통화가 끝난 후 김 팀장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쯧. 그리고 에이 하면서 머리를 긁는 모습이 보였어요.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왠지 모르게 정겨워 보이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텐트에서 차가운 생수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12년 전 아프가니스탄처럼 또 실패하는 건 아닐까? 6월 5일 이른 아침,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6시쯤 텐트에서 나와 세면을 하려는데 현장 입구에 낙타 한 마리가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전통 베두인 복장을 한 장신의 노인이 서 있었어요. 흰색 토브를 입고 빨간 체크무늬 구투라를 머리에 두른 모습이 정말 위험 있어 보였어요. 키가 185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60대 후반의 남성이었죠. 이분이 압둘 하미드 족장님입니다. 김 팀장이 제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족장이 김 팀장을 보더니 갑자기 안녕하세요 하면서 한국어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말을?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족장이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띠며 영어로 설명했어요. 오래전에 한국 친구들과 일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조금 배웠습니다. 김 팀장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언제요? 1983년이었어요. 제가 23살 때였죠. 족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이 사막에서 물을 찾아온 방법이 있어요.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12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악몽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중국 업체가 현지 사정을 우리가 더 잘 안다며 과학적 조사를 생략했다가 댐이 무너진 그 참혹한 기억 말이에요. 족장님, 정말 감사한 제안이지만 제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과학적이고 검증된 방법만 사용해야 해요. 경험에만 의존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김 팀장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족장 앞에서 깊게 허리를 숙이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라고 정중히 요청하더라고요. 더 신기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 팀장이 땅에 쪼그려 앉는 거예요. 의자도 없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앉더라고요. 서양인인 저는 의자 없으면 서 있거나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앉는 게 전부인데 저렇게 편하게 앉을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저 자세로 어떻게 저렇게 오래 앉아있지? 정말 궁금했어요. 족장의 설명은 제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밤에 바람이 부는 방향을 관찰해야 해요. 족장이 손으로 바람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모래 색깔의 미묘한 변화를 봐야 하고 특정한 식물들이 자라는 패턴도 살펴봐야 해요.
이건 완전히 비과학적이에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어요. 바람 방향이나 모래 색깔로 지하수를 찾는다고요? 우리에게는 정밀한 지질 조사 장비가 있어요. GPS로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고 전자파 스캔으로 지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12년 전의 기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또 이런 식이야. 아시아인들은 왜 항상 이런 감각적인 방법을 믿는 거지? 하지만 한국팀의 반응은 저와 180도 달랐습니다. 김 팀장이 작은 수첩을 꺼내서 족장의 말을 한글로 꼼꼼히 적기 시작했거든요. 그 신기한 네모와 동그라미가 섞인 글자들로 말이에요. 다른 팀원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족장의 설명을 들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족장의 손짓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하더라고요. 팀장님, 설마 저런 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김 팀장이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일단 들어보죠. 수백 년 동안 이 사막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지혜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라고요? 과학적 근거 없는 추측으로요? 모든 자연 현상에는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날 오후 1시쯤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팀 전체가 족장과 함께 현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족장이 이쪽 바람이 조금 다르네요라고 하면 한국 팀원이 즉시 휴대용 풍향계를 꺼내서 정확한 방향과 풍속을 측정했어요. 모래 색깔이 저기서부터 달라져요라고 하면 또 다른 팀원이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GPS 좌표까지 입력하더라고요. 저는 그늘진 텐트에서 얼음물을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12년 전 중국 팀과 똑같잖아. 왜 아시아인들은 항상 이런 식이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 팀원들의 표정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듯한 기대감이 역력했거든요. 설마 저런 걸로 정말 뭔가 나올까? 의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호기심도 생겼어요. 6월 12일 오전 10시 정각, 제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긴급 화상회의입니다. 지금 당장 연결하세요. 비서의 긴장된 목소리가 위성전화를 통해 들렸어요. 노트북을 켜고 화상회의에 접속하자 리야드 본사 대회의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건설부 파루크 차관을 비롯해 고위 관료 5명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워커스 수석. 파루크 차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화면 속 차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어요. 투자자들이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프로젝트 실패 가능성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고 있고요. 다른 관료가 끼어들었어요. 중국팀 실패 후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과가 없어요. 일주일입니다. 차관의 선언이 화면을 통해 전달되었어요. 일주일 안에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차관님, 일주일은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아니요. 이미 충분한 기회를 드렸어요. 세 번째 실패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차가운 생수를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이 메었어요. 현장으로 나가서 김 팀장에게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그는 족장과 함께 모래 샘플을 채취하고 있었거든요. 팀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 팀장이 손에 묻은 모래를 털어내며 일어섰어요. 텐트 그늘로 와서 마주 앉자 저는 정부의 최후 통첩을 설명했어요. 김 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팀장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잘 설득했어야 했는데. 죄송한 마음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김 팀장이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도 혀를 쯧 차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를 긁으며 에이하는 모습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왠지 모르게 따뜻해 보였어요. 일주일이면 정말 촉박하네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팀의 식사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대화가 거의 없었고 다들 심각한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그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었나?
바로 그때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6월 13일 오전 9시경 현장에 정부 차량 한 대가 나타났어요. 새하얀 토요타 랜드크루저에서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 내렸죠. 안녕하세요. 그가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투자개발부의 파이살 알하미드입니다. 순간 족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갔어요. 파이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외삼촌. 파이살이 족장과 포옹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제 조카예요. 족장이 저희에게 설명했어요. 정말 놀라운 우연이었어요. 족장이 자신의 조카에게 한국팀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거였죠. 파이살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외삼촌께서 전화하셨어요. 이 한국팀은 다른 팀들과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방식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배우려 한다면서요.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래서 본부에 직접 가서 추가 시간을 요청해 보려고 해요. 일주일만 더 달라고요. 하지만 차관님이 직접.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설득해 보겠어요. 대신 그 기간 안에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셔야 해요. 김 팀장이 파이살에게 다가가서 두 손으로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어요. 역시나 한국식으로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한국 팀원들의 얼굴에 다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족장, 한국팀, 그리고 파이살까지 합세한 삼각 협력이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속 편견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6월 15일 저녁,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오후 족장이 김 팀장을 따로 불러서 현장 한쪽 그늘진 곳에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엔 아랍어로 이야기하다가 나중엔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이상한 대화가 계속됐거든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갑자기 김 팀장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는 걸 봤어요.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뭔가 깊은 감동이 동시에 드러나는 표정이었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정말 궁금했는데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족장이 천천히 40년 전 이야기를 꺼낸 거였어요. 1983년 여름이었어요. 족장이 먼 하늘을 바라보며 회상했어요. 그때 제가 23살이었는데 한국에서 온 지질조사팀이 있었거든요. 김 팀장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서구 팀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우리를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배우려고 했죠. 족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특히 팀장이 인상 깊었는데 참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족장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김 팀장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분 성함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김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대호였을까요? 김대호. 맞아요. 족장이 소리쳤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김 팀장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제 아버지예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뛰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족장의 인연이 다시 만난 거였거든요. 족장도 눈물을 흘리며 김 팀장의 손을 잡았어요. 대호 씨의 아들이라니. 이게 우연일 리 없어요. 이건 운명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드라마틱한 순간을 실제로 목격하게 되다니. 족장은 40년 전의 기억을 더욱 자세히 들려줬어요. 당시 대호 씨 팀은 정말 달랐어요. 족장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외국 팀들은 항상 우리가 더 안다. 너희 말은 들을 필요 없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김 팀장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조그만 녹음기까지 꺼내더라고요. 하지만 대호 씨는 정반대였어요. 제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족장이 약간의 한국어를 섞어서 말했어요. 압둘, 과학과 경험은 적이 아니야. 서로 도와주는 친구야.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김 팀장이 놀라워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방법과 한국 기술을 합쳐서 일했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족장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3개월 동안 함께 일해서 큰 지하 수맥을 찾아냈어요. 지금도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물로 살고 있답니다. 그런 성공 사례가 있었는데 왜 아무도 모르죠? 제가 궁금해서 끼어들었어요. 6월 21일 금요일 새벽 5시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족장의 전통 지식과 한국팀의 과학기술이 완벽하게 결합해서 찾아낸 최종 지점에서 드릴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엔 정말 확신해요. 족장이 모래를 한 움큼 쥐며 말했어요. 밤새 바람 방향이 3번 바뀌었거든요. 한국팀도 밤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고 확신했어요. 드릴이 천천히 땅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0m, 20m, 30m.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40m를 넘어갈 때쯤 갑자기 드릴의 저항이 확 줄어들었어요. 뭔가 빈 공간을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드릴을 조작하던 기술자가 소리쳤어요. 42m, 43m. 그리고 44m에서 물이에요. 물이 나와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맑고 깨끗한 지하수가 파이프를 타고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물줄기가 모래 위로 흘러내렸어요. 아람두릴라, 아람두릴라. 족장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뜻의 아랍어를 연신 외쳤어요. 김 팀장과 팀원들은 하나, 둘, 셋. 구호와 함께 서로 얼싸안았어요. 3주간의 고생과 절망이 한순간에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물의 양이었어요. 유량계로 측정한 결과 시간당 8만 리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하루로 계산하면 192만 리터. 50만 명이 쓸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2년간 가지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트라우마와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족장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과학과 경험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12년 동안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발견은 그 다음 주에 이어졌어요. 추가 조사를 위해 첫 번째 지점 주변 15개소에서 테스트 드릴을 실시한 결과 정말 상상도 못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찾은 건 단순한 지하수가 아니었어요. 사막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지하수 네트워크의 일부였던 거예요. 족장이 정말 낡은 베두인 지도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선을 그어가며 설명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180km에 걸쳐서 지하강이 흐르고 있어요. 지하강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예요. 사막 밑에는 큰 강이 흐른다고 했거든요. 한국팀의 정밀 측량과 지하수맥 추적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전체 저수량이 12억 톤이 넘었거든요. 김 팀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흥미진진해했어요. 이 정도 규모면 사막 1200평방킬로미터를 완전히 녹지로 바꿀 수 있어요. 1200평방킬로미터요? 저도 계산해봤어요. 서울시 2개를 합친 크기네요. 그뿐만 아니에요. 족장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물줄기를 따라가면 다른 오아시스들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거대한 생명의 네트워크예요. 그날 저녁 성공을 축하하는 특별한 만찬이 열렸어요. 한국팀이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준비했고 족장이 전통 베두인 음식을 가져왔어요. 저도 이번엔 주저하지 않고 김치찌개를 한 그릇 떠먹었어요. 매콤한 맛이 사막의 더위를 날려주는 것 같네요. 모두들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평생 과학적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편견이었고 정말 위대한 발견은 서로 다른 지혜가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였구나. 7월부터 본격적인 사막 녹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팀이 설계한 스마트 관계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단순히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사막의 자연 순환을 이용한 지능형 물 공급 시스템이었거든요. 첫 번째 시범 구역은 축구장 140개 크기인 100헥타르로 정했어요.
불과 3개월 전까지 뜨거운 모래만 있던 땅에 파이프라인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시작했죠. 정말 여기서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제가 의심스러워하며 물었어요. 김 팀장이 무릎을 꿇고 모래를 한 움큼 쥐어보더니 말했어요. 토양이 서서히 변하고 있어요. 물이 스며들면서 미네랄 성분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처음 2주 동안은 정말 답답했어요. 매일 수만 리터의 물을 뿌려도 겉보기엔 젖은 모래만 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현장을 돌며 토양 상태를 체크했어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죠. 3주째 되던 7월 20일 아침,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저기 좀 보세요. 한 팀원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사막 여기저기에서 작은 녹색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정말이었어요. 아이고, 드디어 나왔네. 김 팀장이 새싹 앞에 쪼그려 앉으며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족장도 매일 낙타를 타고 현장에 와서 내 평생에 이런 광경을 보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라며 감격해했어요. 1개월 후인 8월 말,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지만 푸른 오아시스가 사막 한복판에 펼쳐진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들과 노란 야생화들이 피어나는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었거든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게 정말 현실이야? 사막 녹화 성공에 힘입어 네옴시티 본격 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초 리야드에서 정부 고위 관료들이 현장을 시찰하러 왔어요. 녹화된 사막을 보고 모두들 믿을 수 없다며 감탄했죠. 이제 본격적인 도시 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김 팀장이 대형 태블릿으로 3차원 설계도를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네옴시티 계획은 정말 놀라웠어요. 지하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완전한 친환경 순환 도시였거든요.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도시 전체에 공급하고 사용한 물은 첨단 생물학적 정화 시설을 거쳐서 다시 지하 대수층으로 되돌려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정부 관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지속가능 도시군요. 족장도 설계도를 보며 우리 조상들의 오아시스 지혜와 21 세기 첨단 기술이 이렇게 완벽하게 만날 줄이야라며 감탄했어요. 설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팀의 꼼꼼함에 계속 놀랐어요. 점심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한 손으로는 태블릿을 조작하며 설계를 수정하더라고요. 밥알이 화면에 떨어질까봐 몸을 비스듬히 틀면서 말이에요. 저런 세심함까지도 배워야겠어.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파이살도 매일 현장에 와서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중동 전체가 주목할 거예요.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될 거라고요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어요. 8월 30일, 드디어 네옴시티 1단계 구역이 완공되었습니다. 50헥타르 규모의 스마트 주거단지가 사막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어요. 불과 4개월 전까지 뜨거운 모래와 바위만 있던 곳에 녹색 정원과 미래형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거였죠. 가장 놀라운 건 물 공급 시스템의 완벽함이었어요. 하루 7만 톤의 담수가 24시간 중단 없이 공급되고 있었고 사용된 물의 95%가 정화되어 다시 순환되고 있었어요. 9월 5일 공식 개장식에는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왕세자가 녹색 오아시스를 보고 이것이 바로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이군요라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왕세자가 김 팀장에게 물었어요. 김 팀장은 왕세자 앞에서도 변함없이 정중했어요. 깊게 허리를 숙이며 두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전하, 이것은 한국의 기술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압둘 족장님의 지혜와 파이살님의 도움, 그리고 워커스 박사님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족장은 이날을 위해 특별히 새 전통 복장을 입고 왔어요. 40년 전 김대호 씨와의 약속이 드디어 그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12년간 얼마나 편협하고 오만한 생각을 했던 건지. 그날 저녁 성대한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한국팀이 직접 만든 김치전과 파전을 처음 맛봤는데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정말 일품이더라고요.
이제 한국 음식의 매력을 알겠어요. 솔직한 소감을 말하니까 모두들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네옴시티 대성공에 힘입어 더 큰 미래 비전이 현실화되었습니다. 9월 15일 사우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과 사우디 기술교육센터 설립을 발표했어요. 사막 녹화 기술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노하우를 현지 젊은 인력들에게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5년 장기 프로그램이었죠. 가장 감동적인 건 첫 번째 교육생의 정체였어요. 파이살의 20살 아들인 사미르가 일기 수료생으로 선발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40년 전에 한국 엔지니어와 함께 일했고 아빠가 지금 한국 팀을 도왔는데 이제 저까지 한국 기술을 배우게 되었어요. 사미르가 족장에게 말하는 모습이 정말 뭉클했어요. 한국 팀은 교육센터에서도 독특한 방식을 보여줬어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사미르가 처음으로 한국 컵라면을 먹어보고 와,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K-팝 아이돌들이 먹는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라며 놀라워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김 팀장은 사미르에게 한국어도 가르쳐줬어요. 안녕하세요를 안녕하세요라고 발음하는 사미르를 보며 모두들 귀엽다며 웃었죠. 감사합니다를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사미르가 물어봤어요. 감사합니다. 김 팀장이 천천히 발음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사미르가 따라하니까 발음이 조금 이상했지만 마음이 전해졌어요. 교육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한국팀의 끈기와 세심함, 그리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2024년 4월 15일, 정말 믿기 어려운 성과가 완성되었습니다. 네옴시티 전체 1단계가 완공되었고, 주변 사막 500평방킬로미터가 푸른 녹지로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물을 찾고 사막을 녹화하고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 기술을 전수하는 완벽한 순환 시스템이 현실이 된 거였죠. 더욱 놀라운 건 국제적 파급 효과였어요. UAE에서 두바이 사막 녹화 프로젝트를 공식 의뢰했고, 쿠웨이트에서는 신도시 급수 시스템 구축을, 카타르에서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 대규모 녹화 사업을 한국팀에게 요청했거든요. 이집트에서도 나일강 유역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를 의뢰했어요. 중동 전체가 한국의 사막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였죠. 사미르는 이제 혼자서도 중급 규모의 사막 녹화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 전문 엔지니어가 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전통 지혜와 한국의 첨단 기술을 모두 배워서 정말 행복해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족장은 손잡벌되는 사미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40년 전 김대호 씨와의 약속이 그의 아들 민수를 통해 이뤄지고 이제 우리 손자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구나. 2024년 5월 15일 프로젝트 공식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는 날이었어요. 김 팀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예요. 집에 가져가서 가족분들과 함께 드셔보세요. 예쁜 유리병에 담긴 빨간 김치를 받아들며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12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편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김 팀장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제가 얼마나 편견과 오만함으로 가득했는지. 12년 동안 아시아의 지혜와 경험을 무시하며 살았는데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김 팀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워커스 박사님, 괜찮아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방식이 만나면 처음엔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모두 배웠잖아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도 함께하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족장도 다가와서 제 두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워커스 박사님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40년 전 대호 씨가 그랬듯이 당신도 사막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2024년 6월, 저는 사우디아람코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는 제 인생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지금 네옴시티는 중동 최고의 친환경 스마트 시티로 자리 잡았고
전 세계 50개국에서 견학단이 찾아오는 모델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성공의 중심에는 한국 기술과 베두인 지혜의 완벽한 만남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리야드 사무실에서 김 팀장이 준 김치 한 젓가락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처음엔 너무 매워서 물을 들이켰는데 이제는 이 맛 없이는 아침이 시작되지 않을 정도로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른 문화의 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기술과 완벽하게 융합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진정한 미래 설계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사막에 핀 이 기적은 단순히 물을 찾고 도시를 건설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지혜가 만나 편견의 벽을 허물고 더 큰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진정한 협력과 화합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과 성공은 최첨단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문화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진심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특히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교민들과 기술자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맛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레어, 태극기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제 동료 피에르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리옹 외곽 베르코르 고원에서 거대한 유럽 멧돼지가 흰색 털의 진돗개를 엄니로 찍어 올리는 순간이었어요. 선홍색 피가 눈 위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태그가. 저는 프랑스 국립경찰견 훈련소에서 20년간 일해온 수석 교관이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태극기의 반응이었습니다. 죽을 위기에서도 전혀 도망치려 하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이 한국에서 온 개는 뭐가 다른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클레어 듀부아입니다. 올해 43이고 리옹에 있는 프랑스 국립경찰견 훈련소에서 20년째 수석 교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오전 6시 르녹 항구를 몰고 훈련소에 도착하죠. 아침 안개가 론강 위로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까르푸에서 사온 크루아상을 한 개 베어 물고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정신을 차려요. 봉주르, 렉스. 제 파트너 벨기에 말리누와 렉스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철창에서 뛰어나와 꼬리를 흔듭니다. 5살 된 수컷으로 벨기에에서 온 순수 혈통이죠. 금색과 검은색이 조화를 이룬 털, 날카로운 귀,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지능적인 눈빛. 완벽한 경찰견입니다. 쿠쉐. 프랑스어 명령에 렉스는 즉시 엎드립니다. 아시. 않습니다. 마르쉐. 제 왼쪽에 딱 붙어서 걷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진짜 경찰견이에요. 명령과 동시에 반응하고 핸들러와 완벽한 호흡을 맞추는 것. 20년 동안 저는 이런 유럽산 경찰견들만 다뤄왔습니다. 벨기에 말리누아, 독일 셰퍼드, 네덜란드 셰퍼드. 모두 검증된 품종들이죠. 그런데 2010년 9월 어느 날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르코지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클레어, 한국에서 개 2마리가 온다네요. 소장, 장 피에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한불 우호관계 강화 차원에서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즉시 거부감이 들었어요. 우리 훈련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럽 경찰견들만 다뤄왔는데 갑자기 아시아에서 온 개들을 맡으라니요. 게다가 진돗개라는 견종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진돗개요? 그게 뭔가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회의적이에요. 아시아 개들이 우리 말리누아만큼 할 수 있을지. 소장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죠.
태극이와 무궁이라는 이름의 두 마리 개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말리누아들에 비해 체구도 작고 뭔가 순해 보이더라고요. 흰색 털을 가진 암컷 태극이는 렉스의 4분의 3 정도 크기였어요. 황색 털을 가진 수컷 무궁이도 비슷했고요. 이게 한국이 자랑하는 천연기념물이라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개들이 제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쿠쉐. 엎드리라고 했는데도 꿈쩍하지 않더라고요. 아시. 앉으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동료 피에르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봐요, 클레어. 역시 아시아 개들은 달라요. 우리 말리누아들은 하루 만에 배우는 걸. 다른 동료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아시아에서 온 건 기대하면 안 되는 거야. 역시 우리 유럽 개들이 최고지. 저도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교관인 제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가르치지 못하다니요. 그때 문득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2000년 여름 마르세유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사건 말이에요. 알제리계 테러리스트들이 프랑스 남부 해안가 호텔을 폭파하려던 사건이었죠. 저는 제 파트너 벨기에 말리누아 루시와 함께 폭발물 탐지 임무에 투입되었어요. 하지만 테러리스트들이 키우던 아시아계 잡종견이 루시를 함정에 빠뜨렸고 그 결과 루시는 폭발에 휘말려 제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시아계 품종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어요. 예측 불가능하고 믿을 수 없어. 10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태극이와 무궁이를 보면서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났어요. 또 실패하는 건 아니겠지?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2주차가 되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진돗개들은 여전히 제 명령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리옹 시내 프레스킬 광장에서 열린 사르코지 대통령의 연금개혁 반대 시위 진압 훈련에 참가했을 때였어요. 말리누아들은 완벽하게 군중 통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은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했죠. 클레어, 이 개들 정말 답답해요. 피에르가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우리 말리누아들은 하루 만에 배우는 걸 2주째 못하고 있잖아요. 다른 동료들도 한마디씩 했어요. 아시아에서 온 건 기대하면 안 되는 거야. 역시 우리 유럽 개들이 최고지. 더 심한 말도 나왔습니다. 10년 전 마르세유 테러 때처럼 또 사고 나는 거 아냐? 마르셀이 큰 소리로 말했죠. 저는 점점 화가 치밀었어요. 상부에서는 계속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대사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 꼭 성공시켜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성공을 시켜요? 이 개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고요. 저는 소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소장도 난처해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봐요. 외교적으로 중요한 문제니까. 훈련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도해봤습니다. 기본적인 쿠쉐 명령부터 시작했는데 태극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마치 왜 이런 걸 시키지?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뭘 그렇게 쳐다봐.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무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동료들의 비아냥도 계속됐죠. 클레어, 포기해요. 아시아 개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요. 차라리 한국으로 돌려보내죠. 마르세유에서의 악몽이 자꾸 떠올랐어요. 루시가 폭발에 휘말려 제품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갔던 그 순간이요. 또 아시아 개들 때문에 망신당하는 건 아니겠지? 저는 불안해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론 강변의 제 아파트 베란다에서 리옹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클레어, 큰일 났어요. 피에르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베르코르 고원에서 등산객이 실종됐대요. 내일 아침 일찍 수색 작업에 투입된다고 하네요. 그럼 렉스랑 다른 말리누아들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상부에서 진돗개들도 같이 데려가라고 하거든요. 실전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실전이요? 아직 기본 명령어도 못 알아듣는 애들을요? 나도 그렇게 말했지만 위에서는 듣지 않더라고요. 한국 대사관에서 진돗개들의 실전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나 뭐라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베르코르 고원은 리옹에서 동쪽으로 100km 떨어진 험준한 산악지대였어요.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내려서 조난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죠. 이런 위험한 곳에 훈련도 제대로 안 된 개들을 데리고 간다니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저는 10년 전 마르세유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어요. 루시를 잃었던 그 끔찍한 기억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리옹의 야경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베르코르 고원으로 향했습니다. 푸조박서 구급차에 진돗개 2마리와 말리누아 3마리를 태우고 출발했어요. 실종자는 60대 독일 관광객 하일리 밀러였습니다. 전날 오후부터 연락이 끊겼고 GPS 마지막 신호는 해발 1500m 지점에서 나왔어요. 겨울산에서 하룻밤을 버텼다면 생존 확률은 50%도 안 돼요. 구조대장 앙리가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해요. 눈이 무릎까지 쌓인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말리누아들은 제법 열심히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넓은 산악지대에서는 효율이 떨어졌죠. 반면 진돗개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요. 피에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속에서 큰 소음이 들렸습니다. 부스럭부스럭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야, 저게? 제가 놀라서 소리쳤을 때 유럽 멧돼지 무리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미와 새끼들까지 포함해서 대략 7마리 정도였어요. 특히 수컷 한 마리는 정말 거대했습니다. 어깨 높이만 1m 20cm가 넘어 보이더라고요. 날카로운 엄니를 드러내며 우리를 위협적으로 바라봤어요. 겨울산에서 먹이를 찾지 못해 극도로 공격적이 되어 있었던 거죠. 모두 뒤로. 저는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말리누아들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서는데 이상하게도 진돗개 2마리만 앞으로 나서더라고요. 뭐해? 너희들도 뒤로 와. 저는 급하게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대한 수컷 멧돼지가 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거든요. 시속 50km의 속도로 달려오는 200kg 덩치를 피할 방법은 없었어요. 그 순간 태극이가 번개처럼 멧돼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체구는 멧돼지보다 훨씬 작았지만 전혀 겁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어요. 태그가 안 돼. 저는 소리쳤지만 이미 치열한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태극이는 정말 영리했습니다. 멧돼지의 정면 공격을 피하면서 옆구리를 노렸어요. 무궁이도 마찬가지로 다른 멧돼지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섰죠. 정말 숨막히는 순간이었어요. 태극이가 멧돼지와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첩함과 지능으로 멧돼지의 공격을 피하면서 계속 맞서더라고요. 멧돼지가 엄니를 들이밀며 돌진했지만 태극이는 재빠르게 옆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바로 멧돼지의 옆구리를 물었습니다. 끄으. 멧돼지가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흔들었지만 태극이는 놓지 않았어요. 무궁이도 다른 멧돼지 한 마리와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미 멧돼지가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무궁이에게 달려들었는데 무궁이가 정말 용감하게 맞섰어요. 무궁이의 송곳니가 어미 멧돼지의 앞다리를 물자 크르르르. 멧돼지가 분노에 찬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수컷 멧돼지가 분노하며 태극이를 엄니로 찍어 올린 거예요. 캬잉. 태극이의 아픈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홍색 피가 하얀 눈 위에 뚝뚝 떨어졌어요. 클레어. 태극이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피에르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태극이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상처를 입고도 계속 멧돼지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태극이의 이빨이 멧돼지의 귀를 물자 끄어억. 거대한 멧돼지도 고통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10분 정도 계속된 격투 끝에 멧돼지들이 지쳐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수컷 멧돼지가 태극이의 끈질긴 공격에 결국 포기하고 돌아서더라고요. 크르르. 패배를 인정하듯 낮은 소리를 내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태극이와 무궁이는 상처를 입었지만 끝까지 저희를 보호해냈어요. 2마리 모두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2주 동안 저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던 개들이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준 거였거든요. 멧돼지들이 사라진 후 저는 태극이의 상처를 응급처치하고 있었어요. 피를 제법 많이 흘렸거든요. 괜찮니, 태극아? 제가 거즈로 상처를 감싸주자 태극이가 처음으로 제 손을 핥았어요. 따뜻한 혀가 제 손등을 스치는 순간 뭔가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고마워.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무궁이가 갑자기 어떤 냄새를 맡더니 특정 방향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왈, 왈왈. 하지만 그 방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눈 덮인 바위와 나무들 뿐이었죠.
또 시작이네. 헛짚고 있는 거 아냐? 피에르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방금 전 멧돼지와의 싸움에서 보여준 진돗개들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제가 말했어요. 설마 또 시간 낭비하려고요? 피에르가 반대했지만 저는 무궁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50m 정도 걸어가니 큰 바위 틈새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흠. 독일어로 도와달라는 소리였어요. 여기 있어요. 실종자 발견했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일리히 밀러가 바위 틈에 끼인 채로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찾은 거지? 구조대장 앙리가 놀라며 물었어요. 무궁이가 찾았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걔가? 우리가 3시간 동안 찾지 못한 걸? 네. 정확히 이 지점을 가리켰거든요. 구조대원들이 감탄했어요. 20년 구조 경력에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하일리히 밀러를 구조헬기로 후송한 후 저는 진돗개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개들이 바보가 아니라 제가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정말 미안해. 저는 태극이와 무궁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잘못 봤구나. 베르코르 고원에서 내려오는 길에 소르본 대학교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동물행동학과의 김승우 교수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연구 목적으로 진돗개들을 관찰하고 싶다고 연락드렸는데요. 김 교수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갑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었거든요. 보시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김 교수가 진돗개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극이와 무궁이가 갑자기 꼬리를 흔들며 김 교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2주 동안 저에게는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반응이었어요. 어머, 잘생긴 아이들이네요. 김 교수가 한국말로 뭔가 말하자 2마리가 즉시 앉더라고요. 그리고 김 교수가 손을 들자 바로 일어섰어요. 뭐예요 이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2주 동안 저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던 개들이 한국말로 명령하니까 바로 따라하는 거예요. 김 교수가 좀 더 복잡한 명령을 했어요. 태극이에게는 저기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무궁이한테 줘라고 말했어요. 태극이가 정말로 나뭇가지를 가져가서 무궁이 앞에 놓더라고요. 언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개들이거든요. 프랑스어보다는 한국어에 더 익숙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교수가 진돗개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화하듯 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가 진돗개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김 교수의 도움으로 새로운 훈련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쿠쉐, 아시 같은 명령 대신 복잡한 상황 판단이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는 거였죠. 이 상자들 중에서 폭발물이 든 것을 찾아내세요. 김 교수가 한국말로 진돗개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총 8개의 상자가 일렬로 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만 시뮬렉스 폭약이 들어있었는데 말리누아들은 보통 하나씩 차례로 냄새를 맡아가며 4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태극이가 잠시 전체 상자들을 둘러보더니 바로 3번째 상자로 가서 앉더라고요. 정확히 폭약이 든 상자였습니다. 40초 만에 해결한 거예요. 이럴 수가.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피에르가 황당해했어요. 운이겠죠. 다시 해봐요. 이번에는 상자 위치를 바꿔서 다시 배치했어요. 무궁이 차례였는데 역시 1분도 안 되어 정확한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들은 한 번에 여러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요. 냄새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 사람들의 표정, 심지어 바람의 방향까지 동시에 고려하죠. 말리누아가 차례차례 체크한다면 진돗개는 전체적인 패턴을 한 번에 파악합니다. 그때 갑자기 훈련소 근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에요. 불이에요. 빌레르반 지역의 한 목조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였어요. 집안에 80세 할머니가 혼자 계셨는데 연기 때문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웃 주민이 울부짖었어요. 연기가 너무 짙어서 소방대원들도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태극이와 무궁이가 갑자기 불타는 집 쪽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안 돼. 위험해.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두 마리는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5분 정도 지났을까요? 태극이가 할머니의 옷자락을 물고 끌고 나왔어요. 의식을 잃은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구조한 거였습니다. 무궁이는 그 사이 집안에서 할머니의 산소통을 찾아 물고 나왔어요. 할머니가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라는 걸 냄새로 알아차린 거였죠. 어떻게 산소통을 알았지? 응급구조사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무궁이가 가져온 산소통 덕분에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소방대장 미셸이 감탄했습니다. 20년 경력인데 이런 개들은 처음 봅니다.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네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할머니의 건강 상태와 구조에 필요한 것을 동시에 파악한 거죠. 피에르가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3주 동안 바보 취급한 거예요? 김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존 훈련이 너무 유치했던 거예요. 마치 대학 교수에게 구구단을 외우라고 하는 것과 같았죠. 저도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개들이 바보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똑똑해서 우리의 단순한 명령을 거부했던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 교수와 론 강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눴어요. 진돗개는 5,000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견종입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럼 우리 개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건가요? 저는 물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똑똑하다고 봐야겠죠. 유럽 경찰견들이 명령에 따라 행동한다면 진돗개는 주인의 의도를 파악해서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2주 후 리옹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클레어, 긴급 상황이에요. 소장이 새벽 5시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알제리 독립기념일을 노린 테러 계획이 발견됐어요. 리옹 파르디유 기차역에 폭탄이 설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파르디유역은 리옹에서 가장 큰 기차역으로 하루에 12만 명이 이용하는 곳이었어요. 만약 폭탄이 터진다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모든 경찰견을 동원해요. 역 전체를 수색해야 합니다. 1시간 후 파르디유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역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승객들이 대피하느라 난리가 났거든요. 렉스 알레. 저는 말리누와 렉스에게 폭발물 탐지 명령을 내렸어요. 렉스가 열심히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리누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너무 넓은 공간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때 태극이와 무궁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 마리가 동시에 특정 방향을 향해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지하 1층 승강장 쪽이었습니다. 저쪽에 뭔가 있나요? 제가 김 교수에게 물었어요. 아마도 냄새를 감지한 것 같네요. 가봅시다. 지하 승강장으로 내려가니 정말 복잡했어요. 수십 개의 기둥과 벤치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쓰레기통들이 있었죠. 말리누아들은 하나하나 체크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태극이는 직접적으로 한 지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3번 승강장 끝쪽 화장실 근처였어요. 왈왈, 왈왈. 태극이가 특정 쓰레기통을 향해 계속 짖었어요. 설마. 제가 폭발물 처리반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X선 탐지기로 확인해보니 정말로 그 쓰레기통 안에 폭탄이 숨겨져 있었어요. 신의 한 수였네요. 폭발물 처리반장이 감탄했습니다. 2시간 후에 터질 예정이었어요. 타이머까지 작동하고 있었다고요. 무궁이도 다른 지점에서 두 번째 폭탄을 발견했어요. 1층 대합실 카페 테라스 의자 밑에 숨겨져 있던 폭탄이었죠. 총 3개의 폭탄이 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진돗개들이 모두 찾아냈어요. 말리누아들이 6시간 걸릴 일을 1시간 만에 해결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죠? 테러 수사팀장이 놀라워했어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들은 공간 전체를 한 번에 파악해요. 냄새의 농도와 바람의 흐름을 계산해서 발원지를 추정하는 거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리옹 테러를 막았다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프랑스 전역이 떠들썩했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도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의 영리한 개들 덕분에 프랑스 국민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요. 10년 전 마르세유에서의 트라우마가 저를 눈멀게 했던 거예요. 진돗개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진짜 파트너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론 강변을 걸으며 김 교수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사실 저는 10년 전 마르세유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죠. 제 파트너 루시가 테러리스트들의 함정에 빠져 폭발에 휘말렸거든요. 그때 테러리스트들이 키우던 아시아계 개가 루시를 유인했어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그래서 아시아계 품종 전체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태극이와 무궁이가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놨거든요. 이 개들이 바보가 아니라 저보다 훨씬 똑똑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명령을 받기보다는 상황을 판단해서 행동해요. 5,000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왔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접근한 걸까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방식이었던 거예요. 유럽 개들은 명령에 따라 행동하지만 진돗개는 주인의 의도를 파악해서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지난 한 달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진돗개들이 제 명령을 무시한 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였구나. 한국 문화 자체가 그래요. 김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따르는 것보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저희는 푸르비에르 언덕에 올라가서 리옹 야경을 내려다봤어요. 노트르담 성당의 불빛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김 교수님,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당신을 경계했어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클레어님 덕분에 진돗개들이 프랑스에서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얻었잖아요. 당신들 한국인이 정말 대단하군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개들뿐만 아니라 사람도 깊은 철학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김 교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어요.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뜻이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모든 편견과 오만함이 사라졌어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진돗개들이 단지 뛰어난 개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정신을 보여준 거군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5,000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단순한 복종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을 배운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진돗개들과 일하기 시작했어요. 명령이 아닌 요청으로, 강요가 아닌 협력으로 말이에요. 놀랍게도 태극이와 무궁이는 저를 진짜 파트너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돗개들을 그리고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의 편견을 깨트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6개월 후 파리 엘리제궁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태극이와 무궁이가 프랑스 국가 공로훈장을 받는 날이었어요. 프랑스 역사상 외국계가 국가 훈장을 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대통령 각하,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당당하게 발표했어요. 태극이와 무궁이는 단순한 경찰견이 아닙니다. 5,000년 한국 역사의 지혜와 충성심을 가진 진정한 파트너들입니다. 우리 프랑스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위대한 개들이에요. 사르코지 대통령이 직접 태극이와 무궁이에게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두 마리 모두 의젓하게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감사패를 전달했고 프랑스 전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탈락할 뻔한 진돗개의 기적, 한국의 지혜가 프랑스를 구하다라는 제목들이 르몽드, 르피가로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피에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클레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 개들은 우리 말리누아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요.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개들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요. 우리가 너무 무시했구나. 마르셀이 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한국에서 진돗개를 더 데려올 수 있을까요? 우리 훈련소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리옹 시내 벨쿠르 광장에서 김 교수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김 교수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진돗개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됐죠.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클레어님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진돗개들도 클레어님을 진짜 파트너로 인정했거든요. 태극이와 무궁이는 이제 완전히 재개가 되었어요. 집에서도 함께 생활하고 훈련소에서도 저와 한 팀이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극이와 무궁이는 프랑스 최고의 경찰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리옹 테러 사건 이후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고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특히 복잡한 상황에서는 다른 개들보다 월등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프랑스 전역의 경찰서에서 우리도 한국 진돗개를 훈련시켜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진돗개 전문 교관이 되었어요. 유럽 각국에서 온 동료들에게 새로운 훈련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아닌 협력으로, 강요가 아닌 파트너십으로 개들과 일하는 방법을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돗개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지능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이었다는 것을. 겸손하지만 용감하고 조용하지만 강인한 그 마음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돗개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 마르세유에서 루시를 잃고 아시아 개들을 혐오했던 제가 이제는 진돗개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편견을 극복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태극이와 무궁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개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5,000년 한국 역사 속에서 길러진 지혜와 충성,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의 정신을 프랑스에 전해준 위대한 사절이었습니다. 클레어 듀부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열쇠였습니다.